국정기획위원회가 7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위는 1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는데요. 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정위의 1호 과제 개헌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 발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아무래도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발족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60일 동안 이렇게 세밀한 계획들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 윤석열 특검 내란과 관련된 특검 국면에서 보자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들의 견제 없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결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가장 핵심적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을 비롯한 이번 윤석열 불법 계엄 사태에서 가장 어쩌면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는 조력자의 입장에 있었던 권력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87 체제 헌법 체계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만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정부의 이름은 국민주권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발휘되는 이런 새로운 헌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공개한 건데 국정과제 123개를 발표했거든요. 그중에 1번이 개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발표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렇습니다.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개헌을 포함한 각종 개혁과제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혁신 경제를 주장하면서 AI, 바이오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네네.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겠죠. 하지만 예산이 5년 동안에 약 210조가 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쉬운 점이 경제를 강조하면서 복지에 있어서 기본사회를 또 강조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미 모든 걸 알지 않습니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을. 그래서 향후 210조에 해당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세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주식 양도세와 같은 그런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 수립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될 겁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도 저는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자권 전환과 삼축 방어 체계 고도화를 명시했습니다. 임기 내라고 시기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자권과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저희가 이미 합의를 본 상태이고 숙성될 만큼 이 논의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보적인 국제 외교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에 하나였던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맞는 또 본인들이 취하고 있는 어떤 안보 환경 측면에서 대중국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위협의 요소를 바로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주 국방을 유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 전자권 환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북핵에 대한 대응, 또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의 안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는데 이 과정의 모든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어떤 평화적 안보 체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기저에서 오늘 국가기획위원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남북 기본 협정 같은 걸 통해서 더 이상 그 대화가 없는 남북 관계가 아니라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뭔가 우리 한반도 내에 항구적인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새로운 정부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하면 좋겠지만 결코 쉽진 않을 겁니다. 오늘 외교안보 분야에 특히 대북과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판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삼축 방어 체계라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사안을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소홀했었죠. 그 내용은 선제 타격,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MD.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의 핵시설과 같은 핵심 시설에 대한 전면 타격, 이렇게 해서 삼축 체계인데 이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임기 내 전자권 이것을 다 환수하겠다는 부분은 운전 면허를 비교를 한다면은 세 가지 단계인데 필기 시험과 그다음에 도로 주행 시험, 그리고 시험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본인의 의지대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 얘기는 초기의 작전 수행 능력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작전 수행 능력 부분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 이것이 한미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임무 수행, 미션 수행까지 이것은 응용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전을 펼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중간 이제 도로 주행 시험 단계인데 어떻게 도로에 옆에 보조원도 없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욕심을 부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대중국 전략입니다. 대중국 전략이라는 것은 이미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트럼프 정부에 이어오기까지 미국은 이러한 안보 체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인도 퍼시픽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가운데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뛰어넘고 인도 퍼시픽 전략을 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중국의 1대1로에 해당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대중국 방어 체계에 한국이 앞으로 동참하겠냐 문제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마치 임기 내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으로 가름된다면은 대중국 방어 체계와 같은 미국의 글로벌 동맹 현대화에는 빠져버리고 우리 혼자서 그냥 도로에 나갈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작전권을 해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정부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 글로벌 전략에 발맞춰서 함께 고민할 그러한 상황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비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최규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금융위원장 후보 등 장관급 인선도 단행을 했는데 일단 오늘 이 인선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선 아직까지 오늘 후보자로 이제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나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세종시 교육감으로 3선을 내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교사 출신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 전문적인 식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민경 여성부 장관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도 민변 출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간의 이력을 보면은 여성 문제 그리고 성폭력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함께 갈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인데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인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가 취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열어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기업의 배임제도 완화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핵심 요직에 있었던 관료 출신이지만
그러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에는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이번에는 또다시 낙마가 된다면은 국민들이 불행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인선을 했다고 믿고 싶고 앞으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인사검증을 통과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인선 발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예, 예. 오늘 발표를 했던 비서실장님 말씀도 좀 더 면밀한 검증의 단계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신 만큼 그만큼 우리 국민들 눈높이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또 어떤 그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세밀한 이런 단계들을 밟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검증된 분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 그룹에서조차도 호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 인사면 충분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여야의 입장 듣고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 규정입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의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저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그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구속에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특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 냈습니다. 양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볼게요. 아쉬운 면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에 있는데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대한 어떤 통제권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쉽고요. 명목적으로 윤석열 씨가 탈당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핵심 코어층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난동을 하고 있는 난동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옛날에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장동혁 씨나 또 그분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전한기 씨가 하는 얘기가 당 대표가 되면 제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겠다. 라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란 사태 이후에 국정 혼란과 국가적인 이런 위기가 도래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그 정권의 핵심 책임자를 이렇게 계속 회자시키고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이 크고요. 국가적인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국민의 힘이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또한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구속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은 다양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도 존재하고 예. 그리고 전한길 씨와 같은 그러한 극단적인 사람이 당원으로 입당한 그러한 사례도 존재하고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반면에 건전한 세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당원 자격 심사위에 계류가 돼 있고 그리고 전당대 출입을 금지하는 그러한 조치도 단호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코 방치는 아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 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전체가 가는 듯한 그러한 인상으로 민주당이 자꾸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발언하신 것도 이해는 돼요.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한 인물이고 김건희 씨는 당의 당원으로 있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식적인 말을 하는 것은 저렇게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라
할 수 있는 원론적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 받았다고 하는 뇌물이 목걸이가 다인 줄 알았는데 명품 시계가 나오고 그리고 또 브로치가 나오고 귀걸이가 나오고 까도 양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철저히 수사를 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더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 달라지고 저희가 민주당의 비판에 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예. 특검팀이 이제 김건희 씨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구속 이후에 첫 조사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김건희 씨는 출석 요청에 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사 좀 어떨 걸로 전망을 하세요? 김건희 씨가 이제 특검에 출두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말에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면피된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것은 애둘러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검 과정에서 특히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최혜병 특검까지 그 모든 특검들의 제일 상층부에 있는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관여돼 있는 사람이 김건희 씨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어떤 전략적인 발언들을 통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 어떤 성역처럼 본인에게만 닿지 않았던 사법의 정의에 아직 길들여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철면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스스로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태도로 나간다면 더 큰 엄벌이 본인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조사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전해지기로는 이제 판사가 질문을 한 부분도 목걸이를 이제 받았습니까 했을 때 그 부분에서도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했었고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특검의 그 소환 조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일단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네. 네, 그렇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 그 자체가 본인한테 어떤 아킬레스건이 돼서 구속까지 이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의 해명이 거짓인 것을 입증을 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목걸이가 최초 출시되기 전에 본인이 모조품을 구입했다는 그게 일종의 증거인멸의 사유가 됐었고 그리고 본인도 재판정에서는 전혀 몰랐겠죠. 서희건설이 그러한 목걸이를 사서 줬다고 하는 자수서가 있는지를 그런 것들이 모두 부메랑으로 돌아온 건데요. 저는 일종의 이제 전략적 선택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물론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지만 묵묵부답으로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또 계속 항변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본인이 전략을 달리한 거는 그간에 본인이 변명을 일관했던 것이 다 거짓으로 탄로가 났고 하나가 거짓이면 그 다음에 대한 사실이 아무리 사실로 보아하더라도 믿기 힘든 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달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특검에서 조사받을 항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예. 앞으로 남은 것이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양평공흥지구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대통령 관저공사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윤 전 대통령과 지금 현재까지 겹치는 혐의는 공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공천과 관련된 부분 말고도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일종의 두 사람 간에 결국 경제 공동체 관계지만 재수의 딜레마 같은 형국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처음 특검에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조사에 대한 전략이 달라질 경우에 그 혐의에 있어서 본인이 다 정점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공범 또는 경제 공동체로 모든 상황을 같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일종의 재수의 딜레마처럼 본인은 다 빠지고 죄를 넘기는 형태의 그러한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회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곳
합동연설회장의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네,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또 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자료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신병 확보 이후에 또 수사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이 특검은 그 어떤 그 행정기관의 지시도 받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의 지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법이고요. 네. 그걸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 특검이 그렇게 불편하게 여겨지신다면 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희가 3번이나 김건희 특검을 요청했는데 그걸 번번이 반대하고 했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보기를 바라겠고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정치와 그 종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지금 나왔고 특히 통일교로부터 이런 그 불법 뇌물성 그 명품들을 받는 과정들이 이미 특검에 의해서 조사가 됐고 많은 자료들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그럼 가만히 놔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거는 특검으로서는 자신들의 직무를 방기하는 일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통일교 전 간부의 얘기에 의하면 10,000명 정도의 당원이 급히 필요하고 약 3개월 정도의 당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국민의힘으로 10,000명 가까이 당원 가입을 했고 그 기간을 유지해서 어떤 선거에 결정타를 노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진술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검이 이걸 모른 척하고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울러 특검이 현재 딱 정해진 기간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수많은 지금 16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지만 그 외에 인지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맞춰 나가려고 그러면 이 순서에 맞게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플레이를 하는 것이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검의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과거 민주당사 압수수색 당시에는 김용이라는 인물이 주요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미 통일교와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이렇게 연결고리가 나왔다는 게 통일교 측의 그러한 장부나 그러한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안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옳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것을 개인 비리를 넘어서 국민의힘 전체 당이 움직였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시각이죠. 그 얘기는 당원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원 가입에서만 본다면은 그 당원이 출신이 통일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 비리, 사람에 대한 수사냐, 당에 대한 수사냐인데 당에 대한 수사로 간다면 그것은 정치 탄압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앞으로 정확히 방향타를 잘 잡고 가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혐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진 부대변인, 이창근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